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 군부를 둘러싼 권력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 2인자인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장 부주석의 숙청설이 사실로 확인된 건데요. 이로써 시진핑 주석의 군부 장악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 지도자들이 최근 들어서 앞다투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글로벌 통상 관계 속에서 달라진 중국 내 권력 지형이 우리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우리나라 외교 통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과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크게 하락했죠. 이번 주 국내외 시장의 변동성 얼마나 커질지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 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5천선 붕괴됐어요. 네. 확실히 미국 중앙은행 수장 자리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 증시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일단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5% 이상 폭락했습니다. 네. 5.26% 하락하면서 4,949.67. 코스닥은 4.44% 하락하면서 1098.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만 보면 개인이 이제 사자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네. 특히 오늘 낙폭이 확대되면서 12시 31분경에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 하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케빈 워시 지명 후에 금과 은 가격 폭락을 했었고요. 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빠졌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을 줄은 예상은 했는데 이만큼까지 네, 됐지. 이렇게까지 크게 시장을 흔들어 놓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네. 하락 네. 출발 오늘 했고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일부 조정을 또 기회로 여긴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오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쏟아내면서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지금 우리 장 코스피나 코스닥도 그렇지만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매도세가 확산이 되니까 뒤늦게 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몰려드는 이런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6%, 8%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시총 상위주들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케빈 워시 충격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관심사예요. 네, 일단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케빈 워시에 대한 충격파를 빠르게 좀 회복해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증시 방향 자체를 바꿀 것인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긴 한데요. 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마침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지명된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일단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네. 금요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은 이제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 올라왔던 AI에 대한 투자 붐 그게 계속 이어질지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분명한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된다. 네. 라는 거죠. 그래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다시 기술주를 비롯한 AI 관련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지명됐고 상대적으로
덜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지명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연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재설정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이 괜찮게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 실업률도 높지 않고 신규 고용도 꽤 많이 됐다. 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대폭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 그만큼 이번 고용 보고서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증시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되면서 충격받은 것이 이제 안전자산이 금값 아닙니까? 네. 이게 얼마 만에 지금 최대 폭락인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이렇게 12년 만에 최대 네. 폭락이더라고요. 그 지난달 30일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의장으로 지명한 날이었고 그날 딱 금값이 9% 급락. 하면서 이제 온스당 4,9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네. 그 낙폭을 보니까 2013년 4월 15일에 당시 마이너스 9.1%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2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당일 기록한 것이고요. 역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빈 워시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이에 따른 충격파였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발 매도 폭탄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좀 더 매파적 성향을 과거에 이제 케빈 워시가 드러낸 인물이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력 후보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케빈이지만 케빈 해시시 있었고 또 링리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있었는데 가장 덜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와 같은 이제 폭락을 촉발했다는 분석인 거고요. 아하.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건 이제 은이었죠. 네. 은은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금 가격 다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 금의 경우에는 지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온스당 4,500달러대까지 더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은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에 워낙 뭐 광풍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때다 싶은 매도 물량들도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케빈 워시 충격파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지금 얼마까지 내려온 지금 거예요? 7만 5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흘 만에 10,000달러 이상 하락했으니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뭐 거의 쓰나미식으로 충격을 받은 영향인 겁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도 이게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같이 묶여서 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발생을 하니까 금, 은 같이 폭락하는데 같이 연동이 돼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네. 최근 한 달 사이 16억 달러나 순유출이 되면서 조정폭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워낙 그 달러 강세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던 인물이라서 달러 상대편에는 귀금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신흥국 자산 같은 데서 좀 네.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금, 은 가격은 사실 투기적인 수요까지도 많이 몰려가지고 가격이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네,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성 이슈가 하나 나오면 이걸 이유로 해서 한 번에 또 올랐던 부분들을 확 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변동성에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연일 이제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이었죠. 네. 그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의지를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서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또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대목이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그대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5월 9일에 종료할 것이냐. 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정부가 결국에는 물러설 것이다 이런 분석부터 정치적으로 또 야당에서 이걸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또 하나 기술적으로 보면 5월 9일에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줄지 아니면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까지 이제 설명을 하니까 네. 종료 시점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혼선이 빚어지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강 대변인 설명을 한 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또 하나 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죠? 요거는 강유정 대변인. 네,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선 여전히 뒤편에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일단 양도세는 확실히 중과를 한다는 거를 이제 못 박은 거죠. 네,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 유예는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 야당의 비판적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지금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게 지금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월 29일에 발표됐었잖아요. 주택 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그 대책하고 또 그 지자체들하고 좀 뭔가 좀 엇박자가 안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서울시와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네. 이번 주택 공급에 포함된 용산 국제 업무지구 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네. 서울시는 곧바로 사실 반박 입장을 내놨죠. 정부 계획대로 만호 공급을 강행할 경우에는 용산이 원래 국제 업무지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주변 교통이나 환경도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가구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사실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었어요. 원래 서울시가 애초에 내놨던 계획은 6,000호 공급. 근데 이걸 이제 뭐 10,000호 내지 12,000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정부의 이제 의지를 드러내자 이전부터 계속 안 된다라는 이제 갈등을 빚어왔었고 실제 주택 공급에서 10,000호라는 이제 공급 계획이 나오니까 네.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건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태릉 CC가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서울시와 정부가 부딪혔던 게 이전에 이제 종묘 인근의 그 세운 사구역 네. 개발성과 형평성 그리고 이중잣대다라는 지금 서울시의 반박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태릉CC와 관련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CC 개발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고 당시에도 세계유산 영향평가에서 이제 그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5,000가구 미만이었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서울시와 오시장의 계속된 주장이고요. 그럼 5,000가구 이하라도 좀 짓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내놓은 건 6,800가구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유네스코의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요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종묘 앞 세운 사지구와 같이 맞물려서 이중잣대다 서로 지금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고요. 또 그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역시 이것도 지금 서울시와 그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오세훈 시장이요.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절벽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 주택 공급과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어서
이 정부와 지자체 간 주택 공급을 놓고 계속되는 대립각은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20분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숙청 또 인사교체를 확대하면서 군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외적으로는 서방 국가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입장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동맹국들을 글쎄요, 위협하고 나서자 대안으로 중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관계 그리고 중국 내 군부 숙청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군 2인자 숙청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인민해방군의 2인자로 꼽힌 장유샤 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또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중국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측근이기도 하고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이렇게 숙청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썰이 있는데요. 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충성은 요구를 하지만 그 충성이 측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그 해석하는 권한은 네. 예전에 왕조 시대 때도 그랬지만 왕이 해석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정군이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 또 군이라는 게 나머지를 이제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힘.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군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충이라고 느끼면은 그건 숙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인 집권의 어떻게 보면 군부 길들이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군부 숙청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중국에 내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문제, 네. 충성을 요구를 하지만 그 충성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관점에서 불충으로 해석이 되면 네. 이것은 이제 숙청의 대상에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불충으로 읽혔던 이 인물들 그래도 이제 어떤 근거 명분이 있어야 숙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숙청이 충성이라는 게 관찰 가능한 목적을 해라.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불충이라고 해석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태도가 불량하다, 또는 움직임이 나쁘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숙청되는 사람들의 명확한 죄명이 뭔지는 이제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연령 비연령 이제 그런 정도로 이현령 비현령. 그렇죠. 네. 그래요. 어쨌거나 군부를 길들이고 충성도를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따금씩 있었던 그런 숙청의 일환이다. 이렇게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장유사, 류전리. 그래서 장유샤 이런 사람들은 중국말로 얘기하는 홍이대, 네. 홍올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혁명 1세대 자제그룹. 그렇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집권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이것이 이제 충성의 맹세라고 봤지만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충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지금 관계보다가는 그 사이 어떤 관계였냐보다가는 지금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네.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관계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아버지하고 친구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군사 조직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사가 계속 나고 있는 뭐 건가요? 이미 끝났다고 어떻습니까? 봐야죠. 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예. 그 인사는 뭐 어차피 3월 양이 끝나고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그것들은 또 조금 길게 보면 이제 2027년에 그 시진핑 상위 정부가 시작이 되는 인선이 이루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 또는 불만 세력들을 정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스무드하게 사기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전적으로 지금 그렇죠. 준비를 해야 기반이 되는 되는 거군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럼 이번 그 숙청이라든가 조직 개편에 대한 중국 내부 반응은 어떤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여론조사나 언론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정부기관, 당, 군부 뭐 이런 데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에 그 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코멘트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군부 개편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넘겨짚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장 우리도 그렇지만 육군참모총장부터 이 국방부 장관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액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침공이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과한 얘기고 또 이제 2027년에 중국 공산당 창군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들의 뭐 최근 몇 년간 일관된 주장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위성이 문제가 아니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수비하는 사람의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90%가 대만 해협을 흐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부셔지면 미국이 AI 산업의 원시시대로 돌아가요. 네. 그 엔비디아 칩이 이제 하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국은 뭐 반드시 머스트로 이제 대만을 지킬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대만의 공격이라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이 뭐 국방비로 보면 3분의 1인데 네. 그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3배가 돼도 이길지 말지 하는데 3분의 1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서 미국과 대든다. 그것은 자살행위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질 만한 그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 또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정치 지도자 입지가 약했을 때 그런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이번 군부까지 정렬했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이제 집권 뭐 사기 이걸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해 무역 흑자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거 수치라고 생각하면 좀 놀랍기도 하고 관세 영향을 비껴가기 그러니까 관세 영향 전인 건지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설명해 이제 주시겠어요? 1조 달러를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전 세계 GDP 한 19등 하는 폴란드가 1조 달러의 GDP가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작년에 1조 1,800억, 1조 2천억 달러 흑자를 냈다고 하는 네, 것은 이건 내부적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뭐 19등, 20등 하는 나라를 하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의 그런 무역 통제, 무역 규제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그걸 중국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고 미중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구멍을 뚫었다.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내수 불황이 만들어낸 밀어내식 수출이었다. 무슨 그래서 말씀이세요? 내수가 작년에 보면은 소비가 네. 그 보통 중국은 한 두 자릿수 10%인데 작년 12월 달 0%까지 떨어져요. 0%요? 네, 증가율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극심한 내수 부진이 있었고 네. 그러면 지금 생산력이 전 세계에서 최대인 중국은 네. 이걸 내부에서 소비를 못하면 수출로 돌려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가 수출 네. 또 덤핑 수출 이게 대거 이루어졌고 네. 이거 덕분에 사실은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동률을 높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내핍의 결과가 네. 이게 흑자로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을 국내가 별로 쓰질 않으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죠. 네. 그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증가 수지. 속도는 이제 네. 굉장히 높은데 예. 수입은 정체되다 보니까 흑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중의 무역 전쟁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미국이 무역 통제에 효과를 전혀 이제 내지 보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고 네. 이제 중국 내부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사상 최대의 밀어내기 흑자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수가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내수가 계속 안 좋은 그 이제 상황이 두 될 가지인데 수밖에 없는 하나는 거죠? 이제 네. 주가하고 부동산 네. 요게 문제인데 그 중국이 2021년부터 공동부유를 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았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50% 폭락하면서 그게 내리 지금 5년째 지속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 네, 있고 또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4년 동안 올라갔는데 중국은 4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어도 이게 실물이나 금융으로 안 가고 전부 은행으로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자산 효과가 네.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돈 오히려 안 쓰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삼성전자가 5만 원에다가 15만 원 가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여의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썩들썩하지만 중국 돈 이건 반대로 그게 15만 원 하다가 5만 원 갚으면 어떻게 되냐? 네. 돈 전혀 안 쓰는 거죠. 그 있어도 안 쓰는 그런 현상이 이제 치명적인 내수 부진을 만들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럼 올해도 밀어내기 수출은 가능한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원래는 이제 중국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2천억 달러 가까운 무역 흑자는 전 세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미국 포함한 나머지 이제 국가들에서도 이거 너무 과하다. 유럽이 이미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수출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속도를 늦추는 그런 네, 들어갈 네. 것이고 대신 중국은 금년에는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이제 목표로 삼았어요. 내수가 몇 년째 이렇게 내리 어려운데 그렇죠. 어떻게 내수 중심으로 할 수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뭐 작년 8월 달부터 갑자기 5달러 하던 반도체 가격이 35달러로 폭등하는 바람에 작년 4분기 또 지금 1월 달 수출이 뭐 무지막지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 캐파를 늘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수급을 이제 조절한 건데 중국이 지금 최근 이제 한 4, 5년 동안에 그 공장 가동은 이제 늘렸지만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과당 경쟁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고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을 했던 건데 네. 중국의 지금 전략은 반내권 정책이라고 그래서 손이 안으로 말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네. 문제였지만 네. 2024년부터 그 과당 경쟁을 이제 줄이거나 방지하는 정책을 썼어요. 아하.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2년이 지나면 금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나타날 것 같다. 과당 경쟁을 줄임으로 인해서 네. 생산량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맞게 되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아하.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그 소득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기업 수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지죠.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반내권 정책입니다. 그걸 네. 아마 금년에 마무리를 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수 진작 네. 뭐 이런 거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중국 찾는 서방 지도자들이 부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대통령, 아일랜드 총리, 캐나다 총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중국을 좀 경계한다 그럴까요? 그러던 서방 국가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G7들 중에서 G4가 지금 중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거 참 일본하고 미국 빼고는 다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너무 어떻게 보면 밉살스럽게 또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데 네,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G7이죠. 근데 일본 빼고는 이제 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이쪽이 이제 굉장한 반발이 있고 그것의 반발에 어떻게 보면 표시로 네. 중국과 손을 잡는 형국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본 지도자 빼놓고는 지지율이 50%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당장 급한 것은 이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당장 물건 사줄 놈이 누구냐. 네. 그게 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해 줄 놈이 누구냐. 그것도 미국은 말만 하지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이제 시위로서도 중국을 쓰고 그리고 중국은 그걸 미끼로 투자해줄게, 수입해줄게. 네. 그 시장 확대를 내걸면서 이 미국의 동맹에 균열을 내는 네. 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제는 중국과 끊을 수 없다는 어떤 현실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로서도 좀 그 잇따른 그 서방 정상들의 중국 방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 미국이 관세 카드로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실익을 최우선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틈새에서 잘 그래서 우리도 입지를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네.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에 줄 서는 건 이미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뭐 외갓집이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왜 가요? 그런 이제 미국의 정말 오랜 동맹들이 네. 그 실리 찾아서 중국과 이게 뭐 손잡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 동맹 중에서 가장 가혹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3,500억 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맹에는 그런 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유럽이 하는 것을 좀 벤치마크해서 이게 미국의 어떤 과도한 요구를 좀 막을 수 있는 카드로 네. 이제 중국을 쓰는 것, 뭐 그것도 우리는 뭐 전략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국 이슈 지금 당장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는 그 중국이 금년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크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이 네. 이게 수면에 지금 깔아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15% 하겠다고 그러다 갑자기 25%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이제 미국의 돌발 변수, 통상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효과가 되지만 그 대만하고의 관계를 네.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대만 이슈가 그것은 단순한 미국, 중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세계 IT 산업, AI 산업, 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경기가 좋은 것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팔기 때문에 네. 대만이 터지면 한국도 같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재정 문제, 그 미중의 관세 전쟁, 네. 대만 대만 이슈, 그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에러스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약보합이 좀 끝났습니다. 좋지는 않았고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09% 하락했고 다우는 마이너스 0.69%, 나스닥은 마이너스 0.58% 하락해서 네.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좀 답답했고요. 주요 기업들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테슬라가 한 3%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7% 가까이 이제 실적 때문에 빠졌는데 뭐 엔비디아나 애플은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이제 메타가 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한 7% 가까이 한 주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은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반면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새로운 연준 의장을 선임을 했죠. 케빈 허시라고. 이제 그분이 선임되면서 그분 좀 성향이 매파다 보니까 이제 귀금속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놀래버린 거죠. 이게 네. 아직 아무런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 시장이 좀 지레 겁을 먹고 지금 금값, 은값이 뭐 엄청난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지난 금요일 날은 일부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는 이제 1월이 끝났죠. 1월 한 달간 1%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코스피가 20%나 오른 거에 비하면은 성적표는 그렇게 썩 좋은 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3년 동안 굉장히 강한 랠리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로감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좀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또 달러도 약해지면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1월 한 달간은 오르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케빈 허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케빈 허시를 이제 지명을 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게 지금 확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좀 했고 본인은 이제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좀 이제 굉장히 좀 칭찬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 2011년에 연준 이사직을 이제 맡았는데 네. 최연소 연준 이사로 그때 좀 알려져가지고 네. 되게 좀 유명했던 그 좀 상황이었고 2008년도에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앙은행의 좀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좀 매파 성향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적 완화를 되게 싫어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이게 돈 푸는 맞아요. 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성향들이 그때 좀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번에 선임이 됐고 실제로 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고 특히 이제 월가로 통하는 가교로 알려진 좀 소통을 잘하는 인물이라는 평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되게 의심받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자꾸 공격하고 근데 그 역할을 정부와 연준 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되게 잘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좀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임한 것도 네. 아마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준과 이게 척지는 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케빈 허시를 이번에 좀 선임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양적 완화 이런 정책에 좀 반대해서 2011년인가 그때 연준 이사직을 스스로 네, 내려놓은 맞습니다. 적도 있고 무제한 돈 풀기에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고 달러 강세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드러내서 네.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 케빈 허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런지 네, 맞습니다. 금값, 은값, 뭐 귀금속 시장이 정말 발작할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은이 하루에 31%가 빠졌으니까 이게 무슨 난리가 났고요. 금도 10%. 사실 오늘 이따 말씀드릴 코스피도 마이너스 5%. 이게 케빈 정말 큰 호시에서 충격이죠.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자산들이 네, 핵심은 그겁니다. 달러 강세로 갈 것 같다. 이게 공포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과 은이 올랐던 것도 달러 대체잖아요. 네. 그래서 금과 은도 계속 올랐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케빈 허시 전에 이제 연준 의장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연준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흔드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더 각광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이제 케빈 호씨는 이런 걸 해결할 인물 아닌가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금과 은혜는 어쨌든 지금 케빈 호씨의 그 성향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기금속은 어쨌든 굉장한 폭락을 했고, 근데 사실 지금 이분이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한마디도 안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을 할 정도면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파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네, 근데 금리 이 인하에 지명을 또 했는데. 찬성해요. 그때 네. 면담했던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본인은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은 뭐냐면 물가만 안 높으면 돼요. 물가를 되게 좀 꺼려해요. 근데 물가 올라가는 요인을 돈 풀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돈 안 푸는 걸 되게 선호하고, 돈 안 풀면 물가가 크게 안 올라갈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AI 때문에 미국의 생산성이 많이 개선됐어요. 비용이 줄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이유가 좀 제한되겠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플레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데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돈을 안 푼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모르면 되게 공포를 먹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거기다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좀 증폭돼서 이렇게 자산시장이 한번 좀 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 개발사들 주가가 이로 인해서 폭락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중세 판타지 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텍스트를 써요. 네. 그럼 만들어 줘요. 게임 화면을. 거기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죠. 네. 이게 텍스트로 가능하대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미국에 아직은 공개만 된 건데 나중에 다 배포가 되겠죠. 네. 배포가 될 것 같은데,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게임 엔진, 네, 게임이 네. 잘 돌아갈 수 있게 엔진 만들고, 로블록스 아시죠? 옛날에 메타버스로.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위기가 생긴 거 아니냐. 한마디로 구글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말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개발자들도 되게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이제 개발하고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이제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엄청난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거죠. 네. 자기 사업을 이제 잠식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비용도 별로 없이 해버리니까 네. 공포에 젖어든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고, 유니티가 이날 하루에만 24%가 폭락하고, 로블록스가 11%. 그러니까 마치 그 AI가 번역가나 일러스트레이터 직업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것처럼 소프트웨어 아니 어떻게 기업들까지도. 텍스트 몇 줄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진다. 저도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은 오히려 괜찮은데 AI에 잠식당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몇 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제 그거를 반영하면서 주가를 빼버렸는데, 네. 결국에 AI를 거스를 수는 없는데 투자하실 때도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AI랑 경쟁하면 지금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잠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의 프로젝트 지니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네. 그런 몇몇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일단 투자하실 때 어쨌든 각별히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빅테크 기업도 실적 발표하고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는데 메타는 좋았습니다.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중요한 게요. 둘 다 돈은 잘 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잘 벌고, 메타도 투자도 많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무슨 차이 때문에 메타는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냐면, 메타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광고 효율을 올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투자했는데 진짜 효율이 생겼네. 당장 이게 보여지거든요. 네. 눈앞에. 그래서 주가가 10% 올랐어요, 그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같이 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됐어요. 뭐 이것도 사실 성장률이 39%나 성장한 건데 1% 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잣대는 뭐냐면 투자는 많이 하는데 왜 성장률이 둔화되냐.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벌어라. 이런 이제 관점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도 지금 지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서 고객들한테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지금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당장 돈 버는 걸 검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시장은 못 기다려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메타처럼 지금 당장 보는 걸 보여주면 인정. 시간 걸린다? 그럼 그건 나중 문제. 네. 그래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지금 시장이 되게 좀 조급하다. 돈 네. 버는 걸 확실히 좀 알려달라. 이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관점에서 네. 좀 차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테슬라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로봇 기대감은 있는데 좀 돈 버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다음 날 스페이스X랑 합병설이 있어가지고 네네. 주가 다시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 나왔고, 마지막으로 애플은 실적이 좋아요.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아이폰 매출도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모리 칩이 부족해서 이익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아이폰 못 만들 것 같다. 네. 메모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이 많이 하락했는데 또 1월은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2월에 대한 기대 아니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워낙, 오늘 네. 첫 출발이 뭐 이제 코스피가 5,000 깨졌거든요. 그래서 5,200에서 오늘 274포인트나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5%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 이상 네. 급락해서 1,100이 깨졌는데, 사실 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폭력적인 조정이 나온 건 폭력적인 네, 조정. 좀 폭력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5%면 그냥 1, 2%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한 조정은 맞아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다들. 근데 이제 은과 금이 그렇게 급락한 것처럼 시장이 이제 오른 상태에서 혹시 유동성이 줄면 어떡하지? 또 매파 진짜 연준이 매파로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달러가 강해지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누구도 답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케빈 씨가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장은 불확실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올랐는데 불확실하니까 현금 하자.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3조 원을 넘게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장기화될 거라 생각 안 하신다고. 예. 안 하는 이유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이 사람을 임명했는데 자기 성향과 안 맞는 사람은 저는 임명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독립성을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선거에도 유리할 것 같고, 어쨌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마냥 그냥 달러 강세, 마냥 금리, 그러니까 매파죠. 이런 성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AI로 인해서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람이거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좀 너무 막연하게 공포감을 갖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오른 상황에서 좀 조정이 급하게 나온 건 좀 아쉽지만, 네. 예,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시되, 네. 그 케빈 씨의 그 성향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은 하고 오늘 있습니다.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오늘 네. 거의 5조를 샀더라고요. 네. 네, 빠지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고 정말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오늘 충격이 있어가지고 많이 네. 빠졌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주 실적이 너무 좋았고 발표가 실적 추정치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일부 뭐 모건스탠리 같은 데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를 넘을 거래요. 그러니까 추정치는 자꾸 올라가는데 주가 빠졌는데, 케빈 씨가 됐다고 갑자기 메모리 수요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현대차가 만드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네. 성능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약간의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좀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펀더멘털 문제 없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올 한 해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고 퇴출시킬 기업을 퇴출시키고 질을 높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벤처 생태계 조성하고 여기에 이제 자금도 좀 넣어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밸류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벤처 시장에 특화된 시장으로 아마 성장을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주 어떤 일정들 좀 주목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이제 밤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네.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가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네. 그 미국의 AMD 네. 실적 발표 있고, 수요일 날은 좀 중요합니다. 알파벳, ARM, 퀄컴 실적. 목요일이 아마존,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르슨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